오행침자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2경맥의 오행 속성과 오수열의 특성을 결합하고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를 응용한 것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경보사법, 즉 자기 안에 있는 경혈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타경보사법은 다른 경락의 경혈을 이용하여 보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침을 통해서 경락 간의 기혈의 허실과 성쇠를 조정합니다. 그 기원을 보면 최초로 명나라 시대에는 고무의 침구치형이 있는데 상생관계에 따라서 자경 내의 오수열 속성을 따라서 취혈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경보사법이라고 하고요. 장세현의 교정도주난경이라는 책에는 상생관계를 이용하며 이를 타경까지 확대 응용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사암도인의 사암침법은 상생관계와 상극관계를 모두 결합을 한 것이고요. 자경과 타경 역시 모두에서 보사혈을 취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경보사법에서는 경락에는 각각의 유주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가장 먼저 폐경이 시작되는데 인시에 시작하게 됩니다. 해당 경락의 유주시간에는 해당 경락이 왕성하게 되는데 실할 때는 실즉 사기자의 원칙에 의해서 자혈을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주시간 그 다음에는 이미 순환한 후고 쇠하기 때문에 허합니다. 허할 때는 허즉 보기모의 원칙에 따라서 모혈을 취하게 됩니다. 자경보사법에서는 증상의 허실보다는 어떤 이러한 시간상의 조건이 있는 게 특징이고요. 허즉 보기모, 실즉 사기자의 침법을 가장 처음으로 사용한 침자법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락의 유주는 제일 처음 폐경에서 시작해서 간경에 이르게 되고 간경에서 다시 폐경으로 흐르게 됩니다. 24시간은 각각 2시간씩 한 단위로 묶여지게 되는데 폐는 인시에 왕성하게 되고 각각 2시간씩 가게 되면 간은 축시에 왕성하게 됩니다. 이때 각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는 그 경락이 왕성하기 때문에 이를 사해 주기 위해서는 그 경의 오행 속성의 자혈, 즉 폐는 금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혈은 수가 됩니다. 그래서 금경의 수혈인 척택을 사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심경 같은 경우는 오시의 심경은 왕성하기 때문에 심은 화가 되고 그것의 자는 토입니다. 그래서 화경의 토요일인 신문혈을 취혈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인시 다음은 묘시입니다. 근데 이 묘시는 폐경이 이미 지나간 후가 되기 때문에 폐경이 쇠하게 되고 폐경이 쇠한 경우에는 그것의 모혈이 되는, 즉 금의 모가 되는 토혈, 목화 토금수기 때문에 토가 금을 생하기 때문에 금의 모는 토가 되겠죠. 그래서 자경, 금경의 토혈이 되는, 즉 폐경의 토혈인 태연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서 예를 들어서 담경인 경우는 자시에 왕성하게 되는데 자시가 지난 그 다음 시간인 축시에는 담경이 허하게 되고 담경이 허할 때는 허즉 보기모에 의해서 목경이기 때문에 모혈인 수혈을 선택해야 되는데 담경의 수혈은 바로 협계입니다. 이와 같이 각 경락이 왕성한 시간에는 그 경의 오수열의 자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지난 그 다음에는 그 경의 모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자경보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경모사법에 비어있는 테이블입니다. 이쪽에는 폐경부터 간경까지 유주 순서대로 적으면 되고요. 시간은 담경이 자시기 때문에 자축, 인, 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쓰고 여기에는 인시가 왕성하고 그 다음 시가는 묘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 적고 자, 자기 경락이 왕성할 때는 실즉 사기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폐경의 수열을 쓰는 거고요. 자, 여기에는 지나갔기 때문에 허즉 복이 모기 때문에 금의 모혈인 토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척택이 되겠고요. 이곳에는 태연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도표를 한번 쭉 적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경보사법은 장세현의 교종도주 난경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그 원문을 보아도 상세한 이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적혀 있는 것은 간이 실할 때는 목이기 때문에 실즉 사기자의 원칙에 따라서 화열을 쓰고 간이 허할 때는 허즉 복이 목이기 때문에 목에 모가 되는 수요를 쓰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간경 대신에 다른 경을 썼기 때문에 타경보사가 되는데 간이 실할 때는 속납관계를 썼고 간이 허할 때는 모가 되는 수경의 수요를 썼기 때문에 뭔가 획일된 이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경보사에 대한 것은 현재는 상세한 것은 알기가 어렵고 장세현의 교종도주 난경에 타경보사법이 처음으로 나왔다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체질의학과 연관된 태극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태극침법은 동의수세보원 소음인 편에 일찍이 소음인 중기병이 있었는데 설건불허해서 의사가 합곡혈에 침을 놨더니 효과가 귀신 같았다. 그래서 다른 병에도 약의 효과가 빠르지 않을 땐 침이 효과가 더 빠른 것이 있는데 무릇 침혈에 있어서도 태소, 음양, 사상인에 각각 응용하는 혈이 있으니 승강완속의 묘가 있다. 따라서 잘 살펴서 사람을 살리는데 삼가히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동의수세보원 장부론에는 심장은 일신지 주제가 되고 심이 사상의학의 사장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통합적 역할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심경이 통합적 역할로서 심경의 오수혈을 이용해서 체질감별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론을 펼치신 분이 한국의 이병행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은 심도원류중마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태극침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태양인은 폐대 간소하기 때문에 폐가 크기 때문에 폐는 금에 속하니까 금성 체질이고 태음인은 간대 폐소한데 간은 목에 해당이기 때문에 목성 체질이고 초양인은 비대한데 비가 여기서는 토가 아니고 화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소양인의 체질적 특징을 보면 중앙토의 느낌보다는 화의 느낌이 더 많죠. 그래서 비는 여기서는 화에 속해서 화성 체질이라고 한 것이 유념해 둬야 될 부분입니다. 소음인은 신대 비수함으로 신은 수에 속하기 때문에 수성 체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심경을 가지고 심이 일신지 주제이기 때문에 심경의 오수열을 가지고 체질을 판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경의 오수열은 소충, 소부, 신문, 영도, 소해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태양인은 폐대하기 때문에 금성 체질이라 했고요. 태음인은 간대폐소하기 때문에 목성 체질, 소양인은 비대신소한데 비를 화로 보았기 때문에 화성 체질이고 소음인은 신대비소하기 때문에 신이 크기 때문에 수성 체질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심경의 오수열을 갖고 어떻게 체질 감별을 하느냐 하면 각각의 큰 장부의 기능을 억제해주는 오행의 오수열을
심경의 오시혈을 씁니다. 즉 화극금이기 때문에 심경의 화열에 해당하는 소부열을 보해서 화가 강한 금의 기운을 눌러주면 증상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극목, 심경에 금혈은 영도입니다. 그래서 영도를 가지고 태음인을 체질 판별할 수 있고, 소양인은 수국화이기 때문에 심경의 수혈인 소해열, 그 다음에 소음인은 수성체질이기 때문에 토국수, 즉 심경의 토열인 신문을 가지고 체질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체질 판별이나 증상은 이걸로 해결이 되지만 좀 더 복잡한 경우에는 각각의 원혈을 또 쓰게 되는데, 폐대 간소하기 때문에 폐경의 원혈인 태연은 사해주고, 간은 약하기 때문에 간의 원혈인 태충은 보해줍니다. 태음인은 폐대 간소인 태양인과 반대로 간대 폐소하기 때문에 역시 치료혈도 보사가 반대가 됩니다. 여기서는 태연혈을 보해줘야 되고, 간이 크기 때문에 간경의 원혈인 태충은 사해줍니다. 소양인의 경우에는 비대신소하기 때문에 비장의 원혈인 태백혈은 사해주고, 약한 신경의 원혈은 태계는 보해줍니다. 그리고 소음인에 있어서는 비대신소하게 되는데, 자, 먼저 비소를 볼까요? 비가 약하기 때문에 비의 원혈인 태백혈은 보해줍니다. 그리고 신의 원혈인 태계혈을 사해줘야 되는데, 신무사법이라 그래서 신장은 직접 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상에서 같이 짝이 되는 장부인 신과 대장이 짝이 됩니다. 그래서 대장의 원혈인, 대장경의 원혈인 합곡혈을 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것은 다 쉽게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면 되지만, 소음인에 있어서는 사하는 것이 태계가 아니고 합곡혈이라는 것을 잘 유념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병현 선생님도 소음인에게 합곡을 사한 이유에 대해서, 소음인 중기병 설권불허에 합곡이 아까 효과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목소리는 신에 속하고 신당의 원혈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한편으로는 신무사법이기 때문에 신경의 원혈인 태계를 취하지 않고 그 당여인 대장경의 원혈인 합곡을 취하여서 소음인의 불어증이 치료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폐비간신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기관들도 각각 폐비간신의 어딘가에 속하게 되는데, 그 그룹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화기 쪽은 위완, 위, 소장, 대장으로 구분이 되고, 주로 우리가 앞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설, 양유, 재, 전음. 그 다음에 얼굴에서는 이, 목, 비, 구.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두뇌, 청려, 요척, 방광. 그 다음에 피부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갈 때 피모, 근, 육, 골이 각각 폐당, 비당, 간당, 신당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가 큰 태양인은 폐당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강하게 되고, 태양인은 간당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소장, 재, 비, 요척, 육은 기능이 약하게 됩니다. 자, 좀 전에 말한 폐, 비, 간, 신 각 당이 있을 때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폐가 큰 경우에는 비도 크고,
폐가 작은 경우에는 비도 작고, 간이 큰 경우에는 신도 크고, 간이 작은 경우에는 신도 작은, 즉 폐 비와 간 신은 대소를 같이 따라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인은 폐대 간소한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장부는 폐가 되고 가장 작은 것은 간, 그 다음에 폐, 비가 같이 다닌다고 했고, 그 다음에 간과 신이 같이 다닌다고 했죠. 대소에 있어서. 그래서 태양인의 장부의 대소 순서는 이렇게 폐, 비, 신, 간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소양인이 같은 경우에는 비대 신소하게 되죠. 그러면 비가 가장 크고 신이 가장 작고 폐, 비가 같이 다니고 간과 신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장부의 대소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와 위와는 아까 폐당에서 같이 다녔고, 그 다음에 비는 비위, 그 다음에 신대장 방광도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대장 방광. 그래서 아까 신무사법에서 태계 대신에 대장이 합곡을 썼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간은 간담 소장을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면 다시 소양인을 보게 되면 비대 신소하게 되고요. 비하고 폐하고는 대소가 같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폐위원이 되고, 그 다음 작은 장부로서 간담 소장의 그룹이 소양인에 있어서는 작은, 이러한 순서로 장부의 대소가 각 체질별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진단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사상의학이 굉장히 탁월하고 좋은 치료법인데,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체질 감별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병행 씨의 책에 의하면 환자를 앙화의로 다리를 펴고 누운 다음에 유방의 윗부분이 유방의 아랫부분보다 크면 태양인, 유방의 윗부분보다 유방의 아랫부분이 더 크면 태음인, 그리고 소양인은 11르골단 하가 장골극상보다 크면 소양인, 11르골단 하보다 장골극상이 더 크면 소음인, 이러한 식으로 체질 감별을 한다고 했는데, 이병행 씨도 이는 정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윤곽만 대략 정하고 다음에 제2법으로서 사상인의 체질을 판정한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이병행 선생님이 얘기한 체질 감별의 제2법은 아까 말씀했듯이 심경의 오수열을 이용해서 태양인은 금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심경인 화열, 화극금하기 때문에 강한 금을 억눌러 줄 수 있는 화열을 써서 소부를 보호하고, 태음인은 목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금극목하기 때문에 심경의 금열인 영도를 보호해주고요. 소양인은 비가 토가 아니고 화였죠. 여기서는. 그래서 화기 때문에 심경의 수열인 소해를 보호해주고, 소음인은 수지요. 신이 크기 때문에 토국수를 하기 때문에 심경의 토열인 신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체질 감별을 하게 되고, 체질별 치료율에 있어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각각의 폐대 간소할 때, 폐대 간소일 때 폐경의 원열인 태연은 사해주고, 간경의 원열인 태충을 보해주는, 즉 큰 장부의 원열은 사해주고 작은 장부의 원열은 보해주는 방식으로 체질별 치료를 하게 됩니다. 태음인은 이 장부의 대소만 바뀌기 때문에 경혈의 보사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소양인은 비대 신소하기 때문에 신소한 태계열은 보해주고 비대한 비경의 원열인 태백은 사해줍니다. 소음인의 경우에는 신대 비소하기 때문에 비가 작기 때문에 태백을 보해주고, 신이 크기 때문에 원래는 태계열을 사해줘야 되지만 태계사 대신에 신무사법에 의하여 같은 당형에 있는
대장경의 원혈인 합곡을 사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병별 치료혈에 있어서는 이것은 폐당이고요. 이것은 비당, 이것은 간당, 이것은 신당입니다. 즉 가운데를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윗부분이고 여기는 아랫부분이고 대소가 같이 따라다닌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이 부분은 B인데요. B인 경우에 B경의 원혈인 태백혈을 사용하게 되고 그 태백이 B가 큰 장부나 작은 장부냐를 따져서 보하고 사하고가 정해집니다. 태양인 같은 경우는 폐B는 태양인과 소양인은 크기 때문에 태양인과 소양인은 각각 태백혈을 사해주게 되고요. B가 작은 장부인 태음인과 소음인은 태백혈을 보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고래 문제가 있다. 이것은 신당이죠. 신당이면 소음인은 여기에 기운이 클 것이기 때문에 사해줘야 되는데 태계 대신에 합곡을 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태음인도 간신이 같이 따라다니죠. 그래서 태음인도 합곡을 사해준 것이고 신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태양인과 소양인은 각각 태계혈을 그대로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다시 한번 보면 워낙 적은 혈의 개수를 가지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혈의 개수는 작은 대신에 자극은 강합니다. 그래서 원보방사, 자, 9회전씩 3번을 해서 27회를 보해주고 사할 때는 3번씩 염전 시계 반대 방향으로 6회를 돌려서 18회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체질 감별만으로도 아까 심경의 오수혈만으로도 반 이상은 치료되나 좀 더 완치를 기하기 위하여 태양인의 이병에는 자, 이는 폐당에 속하죠. 폐당에 속하기 때문에 태양인은 태연혈을 사해줘야 되는 거고요. 태음인의 안병이 있다 그러면 목은 비당에 속하기 때문에 태백혈이고 태음인은 비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태백은 보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양인의 허리병은 요는 간당에 속하고 소양인은 간이 작기 때문에 간의 원혈인 태충을 보해주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음인의 골병은 골은 신당에 배속되는데 소음인은 신이 크기 때문에 대장의 원혈인 합곡을 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계 대신에 합곡을 사한 것이죠. 임상 응용에 있어서는 우선 환자의 체질을 감별을 하고 이를 위해서는 체질감별 혈이 심경의 오수혈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침 전에 심화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치 부분 있죠. 거기를 눌러봐서 환자에게 압통의 정도를 기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침을 놓은 후에 자침 전에 한번 기억을 하도록 환자에게 압통을 눌렀을 때 얼마 정도 아픈지 물어보고 자침 후에 다시 압진을 해서 얼마나 줄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환자의 체질이 맞으면 맞게 체질침을 태극침법을 놓았다면 대부분 60-70%는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다면 근데 환자의 체질이 틀렸으면 한 20-30% 줄었다고 하거나 변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은 어쨌든 20-30%는 줄었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다 맞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는 플라시보라고 얘기하듯이 20-30% 정도는 뭔가 의사가 나에게 치료를 해줬고 그것이 특별히 해가 되는, 심하게 해가 되는 자극이 아니라 그러면 특히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0-30%가 줄은 거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고 적어도 절반 이상, 한 67% 이상이 좋아지면 아, 이거는 내가 침치료의 효과가 더 확실하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사법은 원보방사 및 구륙보사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침 전과 후에 어떤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맥진을 잘하는 사람들은 치료 전과 치료 후의 맥이, 예를 들면 치료 전에는 굉장히 상맥이었는데 치료 후에는 정상적인 맥박수가 있다든가, 아니면 평맥이나 완맥이 되었다면 내가 시술한 것이 이 사람 몸에 편안하게 하는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치료 전후에 어떤 침법을 쓰든지 간에 치료 전후에, 자침 전후에 내가 환자에게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응증은 특히 시민성 질환,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나 어떤 구조적인 큰 문제가 아닌 시민성 질환, 대부분의 동통은 사실은 시민성에도 들어갑니다. 물론 디스크가 심한 경우는 구조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통증이라는 성격상 그것은 우리의 심리적인 작용이 굉장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 통증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계정충 불안 역시 뭔가 심리적인 것과 굉장히 관련이 많죠. 그 다음에 맥긴활삭한 심당 허겁증 및 맥세삭하고 태박한 신비허선증에 많이 쓸 수 있고요. 신경성 위장질환, 자율신경실조 및 긴장으로 인한 위장질환, 두통, 불면, 딸꾹질, 그리고 신경증 증상이 많은 중풍 환자, 신경증성 증상이 있는 근골격계 환자, 만성피로, 이러한 것들이 태극침에 잘 듣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의사 중에는 이 태극침법만으로 모든 질환을 치료하는 한의사 분들도 계십니다. 아까 이병행 선생님의 이 태극침법은 어디에 소개가 되어 있냐면 침도 원류 중마라는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태극침법에 대한 적응증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적응증으로는 중풍, 수족, 불거, 중풍으로 수족을 들 수 없는 거,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증, 두통, 복통, 수족마비, 해역, 딸꾹질, 위암의 통증, 위암 자체를 없앤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통증과 관련 있는 것을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안혼, 눈이 침침하고 피곤하고 근육통, 요통 같은 것에 더 잘 응용할 수 있다고 적응증을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이병행 선생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남일 교수님께서 쓰신 글에 있습니다. 제가 과제 사이트에 링크를 적어 둘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